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473페이지 보시면 473페이지 제3절 조세 불복이 나오는데, 요 조세 불복 제도를 보면 여러분요, 일단 그 조세관에서 국가자치부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처벌을 받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밟아야 되는데, 관련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어요. 자,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으면 이 불복 청구인은 우리가 이의신청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국세 같으면 국세가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심사청구. 그 다음에 이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라는 걸 또 구할 수도 있어요. 심판청구. 그 다음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구할 수 있고요. 감사원에 심사청구, 이런 걸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 그리고 이런 게 안 되면 이제 우리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청구는요, 다 이게 90일 내에, 자, 이런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국가자치부터, 특히 이제 국세 같으면 우리가 국세에 관한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나로부터 다 며칠 내에 제기하게 되냐면 90일 내 이런 것들을 다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 내에 제기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60일, 9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청구 다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요건 좀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임의적이어서 반드시 이걸 거쳐야 되느냐, 이의신청 절차를, 아니고 바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청구나 이렇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는요, 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필수적으로 거쳐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다만 중복청구가 안 돼요. 중복청구가 안 되고, 중복청구는 안 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나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구도 받고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거쳐야 됩니다. 중복청구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요,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바로 그냥 이렇게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국세 불복 절차입니다. 근데 지방세는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 지방세는 시장군수한테, 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하고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지방세는 이제 심사청구제도가 없어지고, 이의신청하고, 그 다음에 심판청구, 감사원에 심사청구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세에서 국세 불복 절차고요. 지방세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한번 보세요. 지방세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면, 먼저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어요. 불복 청구인이 있고, 이 불복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그 다음에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시군구세냐 도세냐에 따라서 이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요.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심사청구제도는 없어지고, 이렇게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 이런 것은 다 제기는,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만나부터 90일 내에 다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고요.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다 90일 내,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다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고. 근데 이의신청은 역시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이의신청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틀립니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지방세 개정된 게 뭐냐면, 우리 교재 수정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요. 30회 시험 때까지는 이런 심판 청구 절차 같은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세는 국세는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는데 지방세는 예전에는 이렇게 바로 이런 청구 절차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세도 국세처럼 이제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게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개정 내용이에요.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거기 국세 불복 절차 한번 보세요. 이 신청은 임의적인 불복 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밑줄. 그 다음에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선택적인 필수 절차로서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모두 청구할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밑줄이요. 그래서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둘 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표 아래에 국세 불복 절차 있잖아요. 박스 안에 내용. 그 다음에 반면 지방세의 경우는 곧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삭제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도 곧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보다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역시 지방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가능하다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다 돼 있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X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개정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1년 올해 개정세법이에요. 지방세, 국세처럼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개정이 돼서 역시 국세처럼 지방세도 이런 심판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꼭 알아둡니다. 시험에 30회 시험 때는 정반대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방세 30회 시험 때는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바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제기할 수 없다 그래 해놓고 그걸 틀리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런 심판 청구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맞는 지문이 이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바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다 이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국세 불복 청구 절차를 봅니다. 청구 기간은 다 며칠로 되어 있어요?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정 기간 보세요. 결정 기간도 다 90일인데 어떤 것만 저 결정 기간이 30일이에요. 요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특이하죠, 여러분들? 특이하니까 기억해야죠. 그래서 결정 기간만 30일입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고. 그 다음에 팁에 보면은 이의 신청의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또 60일 내 또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국세에서 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항변, 요건 또 60일이네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청구는 다 90일이고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안 날부터 다 90일이고 그 다음에 결정도 90일인데 이의 신청에 대한 국세 결정 기간만 며칠이다? 30일. 요거 주의하고요. 지방세는 청구든 결정이든 다 지방세는 90일입니다. 다. 자, 그 다음에 474페이지 지방세 불복 제도에서 지방세 불복 절차의 흐름이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 제기할 수도 있고요. 90일 내입니다. 다 90일 내 제기할 수 있고요. 참고해 보니까 감사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 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심판 청구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 절차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는데요. 청구의 효력이요.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시 집행부 정지라는 게 뭐냐면 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집행에 영향을 미치면 시간 끌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이의 제기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의 효력이 없다. 단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고 공매 처분의 보류기한은 30일 이내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60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여러분 저한테 배웠던 사람들은 23회 시험 때 문제가 나왔는데 이 공매 처분을 30일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매 처분을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이걸 60일로 바꿔서 나왔는데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23회 시험 때 이게 처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조세 불복 제도는. 제가 13회 시험 때 강의 이제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13회 시험 때 13회 시험을 앞두고서 제 강의 선배 교수님한테요 전화를 해가지고 올해는 누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어요? 막 그러면서 물어보고 요새 도는 거 없어요? 막 그러면서 물어보고 좀 알려달라고 하고 요새 최근에 안 나왔던 거 중에서 올해 갑자기 뭐 나올 만한 거 꼽히는 거 뭐 좀 없어요? 막 하면서 막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뭐 요번엔 누가 들어간 것 같다는 누가 하면서 올해는 아무래도 조세 불복 절차에서 그 당시에는요 13회 시험 때는 상속세 증여세도 우리 시험 범위였고요. 한 문제씩 나오고 또 상속세 증여세도 범위가 넓은데 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에서도 이 부동산과 관련한 부가세 부분이 한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로요 샅샅이 할 수가 없어요. 범위가 워낙 넓고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세법이 공시법보다 문항수가 더 많이 나올 때였는데 어떻든 간에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찍어서 공부했는데 이 조세 불복제도 이런 것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선배 교수님이 한참 뜸들이더니 나한테만 천기누설한다는 식으로 올해는 조세 불복제도에서 문제 나올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강의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핵심 요약 만들어가지고 OX 만들어가지고 학원에다 이메일 보내서 빨리 긴급하게 수강생들한테 배부하라고 올해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나온다고만 해가지고 돌렸어요. 근데 13회 시험 때 전이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안 나오고. 언제 나왔어요? 10년 지나서 23회 때 나왔어요. 내가 그 사건 이후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안 믿고 나만 믿습니다. 네, 그 사건 이후로는. 그래서 요거 근데 그 당시에 제가요. 그 당시에 요게 조세 불복 청구는 이 청구 기간이 어떤 때는 60일, 어떤 때는 9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청구 기간은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국가나 자체로부터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로 다 통일해 줬거든요. 다 통일이 됐어요. 23회 시험 전에. 그래서 제가 수강생들한테 이거 바꾸면 60일로 바꾼다. 그러니까 60일로 하면 틀리다. 90일이지. 90일인데 60일로 바꿀 거라고 했는데 요걸 갖다가 공매 처분을 30일 이내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요걸 60일로 바꿔서 나왔어요. 정답 질문으로. 바꿔서 나오니까 저한테 배운 상당수 사람들이 내가 강조를 많이 안 했는데도 그냥 면평으로 슬쩍 했는데도 개정세법 내우니까. 근데 수강생들 중에 상당수가 맞췄어요. 왜 맞췄냐고요? 제가 90일이지 60일로 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30일인데 원래는 60일로 바꿔놓으니까 이거 90일인 줄 알고 이거 찍어가지고 맞았어요. 수업을 잘 들은 수험생들은 그렇게 행운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조세 불복 절차 청구는 다 90일 내 합니다. 국세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요거 아까 며칠이었어요? 30일이고 나머지는 결정도 다 90일입니다. 지방세는 청구나 결정 다 90일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요. 요거 심사 청구와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거치지 않고도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중복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꼭 알아두시고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국세는 그런데 지방세가 여기에 역시 이의 신청 임의적이고 그 다음에 바로요 이렇게 불복 청구인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지방세도 국세와 똑같이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3번 서류의 송달입니다. 서류의 송달은 딱 한 번 시험에 나오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서류 송달 방법을 보면 교부 송달, 직접 주는 방법하고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과 전자 송달, 이메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공, 널리, 시, 보이게 하는 공시송달 방법이 있는데 교부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할 때요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유치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류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에 송달을 거부하면요 송달할 장소에 그냥 둘 수 있어요. 안 봐도 그냥 거기다 그냥 두고 올 수 있다.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공시송달의 사유, 어떤 때 공시송달할 수 있냐? 참고적으로 보면 주소나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해요. 곤란해 동그라미.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그라미. 475페이지 디귿번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을 했는데 받을 사람이 그 아랫줄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 안내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란의 동그라미요. 1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 그 아랫줄 하여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 그 아랫줄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납부기 안내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게 곤란의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런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에? 자,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다음 중 공시송달의 사유가 아닌 거 그래가지고 얘네들 네 가지에다가 문제정이 딱 좋잖아요. 네 가지에다가 아까 유치송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요거는 공시송달의 사유가 아니라 유치송달의 사유입니다. 그냥 두고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나온 적도 있고요. 2번 공시송달의 방법, 서류의 공고는 지방세 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지자체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는 방법을 하는데 일간신문, 이거 주간신문이 아니라는 거 한번 눈여겨보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을 다 봤고요. 조세 총론에 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그 전에 476페이지에 넘어가서요. 제1편 조세 총론 다 봤는데 이제 제2편 지방세, 취득세를 또 좀 더 진도를 나가다가 우리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집 이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핵심 요약을 더 나갑니다. 제2편 지방세입니다. 또 역시 고기 한번 드시고요.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또 한번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조세 총론 다 받고 이제 지방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는 여러분 보시면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요.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3문제 정도가 출제 예상되어지는데 작년에만 취득세가 1문제 반, 31회 시험만 취득세만의 문제 1문제, 등록면허세랑 묶어서 1문제 나왔는데 정답 지문이 등록면허세에 있었고요. 그래서 1문제 반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가 이렇게 취득세가 문제가 적었던 거고 한 3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취득세는 여러분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취득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지, 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이라는 게 뭔지,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요.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뭐 지문 한 줄씩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 누가 될 것이냐. 취득세 납세무자는 올해 재산세 납세무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올해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또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기에 볼 것이냐. 취득의 시기 있죠? 네, 취득 시기. 이것도 역시 28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30회 나왔어요. 작년 31회 시험 때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고요. 그래서 취득 시기도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28, 3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2회 시험 올해도 주의하셔야 되고,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될 것이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작년에는 종합문제 속에서 과세 표준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였고 세율은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 세 문제 나오면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온다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취득세는 부가와 징수요. 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관련한 얘기들, 납세 절차, 또 시험에서 또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느냐. 비과세는 최근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고요. 종합 문제 속에서 잘 나오고요. 그래서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 취득세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76페이지 봅니다. 제1절 취득세 특징은 편하게 보시면 돼요. 취득세는 지방세고요. 과세 주체는 특광도고요. 또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또 응능과세, 이런 거는 학자들이 쓴 말이니까 줄글 필요도 없어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물세니까 물건 각각, 취득하는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읽어보시는 건데,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세율이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고,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조정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취득세는 면세점이 정도입니다.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고요. 또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시세상이 가감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취득의 개념입니다. 제2절 취득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의 개념이요, 취득의 유형, 요걸 소개해 드릴 건데, 취득의 유형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의 유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취득세 취득 유형.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취득의 유형을 보시면, 먼저요, 취득세 취득 유형은, 자, 그 전에 우리가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십니까?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은 뭐냐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자, 그러면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니까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 등 관계법 등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과세한다면 틀려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해야지. 근데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예요. 형식적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예. 자, 위탁자에서 말로 할게요. 나중에 비과세 나오니까.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죠. 대외적으로만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하지, 여전히 대내적으로 위탁자 거니까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뿐이고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고, 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죠. 형식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또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예요. 사실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예요. 소유권 이외 권리의 취득은, 이외 권리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 이외 권리 그러면 어떤 게 그 예냐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비교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임차권이요. 자, 우리가 상가 임차 얻을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또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 양도소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 아닙니다.
물론 뭐 여기에 저당권이나 지역권 같은 것들도 취득했을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취득세 세율 적용 시에 주택 수계산에는 포함해요. 자, 그래서 주택 수계산은 포함하지만, 그렇지만 얘네들 분양권이나 당첨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은 승계 조합원은 취득세를 냈는데요. 그 승계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거지, 그런 거지.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여튼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 양도소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은 누가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취득 유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저기를 지우려고 하는데 저거 다 사진 찍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저기를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서 취득 유형을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 취득 유형이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한번 보시면 취득세 취득 유형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먼저요 보시면 취득세 취득 유형은 사실상 취득과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의지하는 간주 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뭐뭐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취득 유형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 유형은 전 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고요. 승계 취득은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상 취득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취득인데요.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서 취득했을 때 아직도 이런 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상속 증여 받았는데요. 취득세를 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 증여 받아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는데 또 취득세를 또 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상속 증여 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 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취득 원인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만요. 원시 취득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거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 단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조립 제작합니다. 선박을 주문받아서 건조합니다.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여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자, 그래서 원시 취득에 과세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는데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얘네들은 원시 취득을 과세하지 않아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원시 취득했을 때 거기다 대고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고 또 가만히 보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된 취득세를 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과세 피하고 또 수출 경쟁력 등을 위해서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회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인데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다.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자, 그러면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그러면 지목 변경 전의 시가순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순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1억에서 5억이 됐다. 그러면 대라는 것은 갑이 대라는 것을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단지 지목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어요. 지목 변경으로. 그러면 자, 네 토지가 4억 원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단순히 지목만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에, 여기는 항공기 없어요.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에 종류를 변경해요. 종류 변경. 엔진 같은, 자동차 같으면 엔진 교체, 차체 변경들을 말하는데 엔진이 교체됩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교체된다. 옛날에는 제가 제 자동차에 엔진이 망가져서 어쩌고 예를 들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되니까 그렇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교체하면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 없죠? 근데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 이 가액의 증가를 역시 취득했다고 의제해서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되고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건축물을 증축이나 개수 등을 해요.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개수는. 자, 어떤 수강생분이 이걸 개수로 알아가지고 나보고 뭐 물어보던데 얘기를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개수로 알고 있더라고요. 수강생이. 개수가 아니라 개수, 고치는 걸 얘기합니다. 건축물 개수하는데 여기에는 공법의 대수원을 포함해가지고요. 공법에 배우는 대수원을 포함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개수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은 없잖아요. 근데 개수함으로 가치가 증가했을 때 가액 증가를 역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과점주줄한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과점주줄한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취득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들. 자, 과세지 않는 경우들, 차기양선, 원시 취득 과세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476페이지, 사실상 취득용이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나누는데, 승계취득은 유상취득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매매교환, 뭐 법인의 현물출자 이런 거 취득세 부과되고, 무상취득, 상속증여 같은 무상취득도 과세가 되고, 또 원시취득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TV에서 보니까 원시취득의 경우에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 취득하는 경우는 여기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 즉 원시취득은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수용 같은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려서 이전받는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가 왜 의미가 있냐면 세율이 달라져요. 취득세 세율이에요. 자, 그 다음에 477페이지 간주취득의 경우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차량 개장비 선박, 항공기는 거기 빼야 되는데 항공기는 삭제합니다. 차량 개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자, 그래서 항공기는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이런 경우에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3절 납세 의무자입니다. 취득세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 거냐 이건데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이건데, 자, 이 납세 의무자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에는 별표시 여러분들이
3개를 하셔야죠. 납세무자 별표 3개 합니다.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중요합니다.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취득세 납세무자요. 먼저요.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인데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과 무관하여 사실상 취득한 때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각각 취득세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공부상 취득자가 아니에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간주 취득자 그래가지고 취득세 납세무자로 보는 경우에 건축물 증축이나 개축의 경우에는 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소유주와 가설자가 다른 경우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간이 좀 애매해서 납세무자를 요거 중요한데 시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요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479페이지 과세 대상을 살짝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납세무자 이거 중요한데 이거 어설프게 좀 빨리 막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479페이지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요. 취득세 대상은 보시면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에 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세 대상인데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될 것이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대상을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취득세 대상을 공부했었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일과가 되어 있죠. 갑이라는 어떤 7080 세대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 어린 시절의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고, 자 어린 시절에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죠. 꿈은 근데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3인칭 전지적 관점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뭐 팔고 가요, 여러분들? 토지, 건축물을 팔고 뭘 타고 여러분들? 항공기를 타고 자 김해공항 갔죠. 여기서 자 뭘 타고요? 차량을 타고 영일만 도착합니다. 그래서 맨날 바다 보고 소위를 하죠. 그리운 바다 성삼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집도 소개드리고 그랬잖아요.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수평선에 눈이 베였다. 빨강 등대 아래 방파자에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면 먹음 고독이 방파제에 펄떡인다 점점점 뭐 이런 얘기 드렸죠? 안 했어요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랬는데 이 사람도 맨날 그렇게 소일하다 보니까 야 인간아 일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게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5억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샀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어부는 너무 위험하고 힘들다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거 없을까 그래서 양식업권도 샀어요. 양식업권도 사가지고 양식업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서 여행을 떠났죠. 강원도 정선에.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가서 강원도 정선 가서 여기 가면은 강원랜드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하면서 아이템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과 얽힌 제 인생의 에피소드도 얘기 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죠? 네? 어느 날 그 동해바다 보려고 청량에서 열차 타고 가다가 열차 안에서 알게 된 어떤 애랑 걔가 고한읍이 고향이어가지고 걔 따라서 죽이 맞아가지고 걔 따라서 그 고한읍에 강원랜드 생기기 전에 고한읍에 내려서 허름한 여인숙에서 밤새 술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저는 아침에 그 기차 타고 강릉 간 얘기 해드렸잖아요.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아 언제 그런 년식인데 분명히 있을 건데. 자 그다음에요. 이 사람 사북고한 태백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담배 한 대 피다 보니까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골프도 좀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그렇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건설하기 위해서 폐광사들이었죠.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주기에서 어업권주기에서 양식업권주기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야 리조트 건설하기 위해서 폐광사 드렸죠? 광업권 주택에서 인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쌍밀 건설한다. 그랬잖아요. 이 스토리. 그래서 권리 중에서는 이렇게 어업권, 자 보세요. 어업권이라든가 양식업권 이런 것들, 광업권 이런 것들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회원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이고, 임목법에 의한 임목, 이거 수목의 집단이고, 기계 장치가 아니라 기계 장비고, 선박은 뭐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원칙적으로 다 대상이 되고, 차량,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하나지 않고 원동장치에서 화물이나 승객을 실어 나르는 거면 다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궤도, 기차, 케이블카 다 포함하고, 항공기, 사람의 탑승해서 항공에서 오는 거면 다 대상이 되고요. 토지,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자, 건축물은 범위를 좀 주의하셔야죠.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 건축법상의 건축물, 즉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이요.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인데, 시설물, 골프 연습장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입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나 이런 것들도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발전시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건축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79페이지 제4절 과세 대상이요. 자, 열거주의 과세합니다. 법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자, 먼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건물과 시설물로 나눠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같은 권리도 대상이고, 다만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땐 면제예요.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은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되고,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차기항소는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차, 기, 항, 선, 원시 취득 과세 안 한다 그랬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임목 대상이 되고, 회원권은 5가지 이런 것들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TV에 보니까 용익물권인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이요. 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밑줄이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상까지 봤고요. 납세 의무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일단은 기출문제집을 한번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705페이지 조세 총론 여기 문제 또 기출문제집 풀어야죠. 잠시 쉬었다가 조세 총론 부분을 기출문제집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